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업 어떻게 집중해서 잘 듣고 있나요? 내용이 점점 어렵다는 느낌이 많이 드시죠? 네,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이렇게 선생님도 최대한 많이 해주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1시간 내에 이걸 들으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상당히 좀 시간적으로 버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지만 선생님 수업을 듣고 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또 이게 온라인 수업의 장점이잖아요. 다시 볼 수 있는 거. 또 다시 보면서 무슨 소린가 하는 것도 또 한번 음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스스로도 이 학습지를 다시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시면서 이게 무슨 말 하는 건지 내가 이해가 되고 있는가 하는 걸 좀 점검하시면서 네, 하나씩 좀 체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용이 그다지 쉬운 내용은 아니라서 네, 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 지난 시간에 했던 거에 이어서 할 건데 일단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했던 것들을 조금만 기억을 상기시켜 본다면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단어의 품사 마무리 졌고요. 그 다음에 단어의 형성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어 형성에서 중요한 개념, 어근과 접사라고 하는 개념을 꼭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어근은 단어의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 그리고 접사는 그 어근에 붙어서 뜻을 제한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어근의 앞에 올 수도 있고 어근의 뒤에 올 수도 있다 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근의 앞에 오면 접두사, 뒤에 오면 접미사라고 부른다 라고 하는 것까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다 했고요. 자, 그래서 어근에 대해서, 접사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그리고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라면 당연히 어떤 단어든지 어근 하나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근 하나로만 이루어진 단어가 단일어, 그리고 어근에 무언가 더 다른 게 붙어서 이루어진 단어는 복합어라고 하는데, 그때 어근에 어근이 붙으면 합성어라고 하고요. 자, 어근에 접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은 파생어라고 한다 라고 하는 걸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자, 이번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합성어와 파생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할 건데, 자, 일단 합성어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합성어는 방금 전에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어근에 뭐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 어근에 어근이 붙어서 이루어진 말을 합성어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두 개의 실질적 의미가 있는 부분이 만나서 이루어진 단어가 합성어입니다. 그렇다면 이 합성어의 종류를 따질 때 일단은 결합이 어떻게 됐는가, 이 둘 사이의 관계를 따져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등, 그리고 종속, 그리고 융합이라고 구별할 수 있는데요. 대등은 이 두 개의 어근이요, 대등한 의미 관계를 갖는 경우입니다. 논밭, 논하고 밭의 의미가 대등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등한 경우예요. 자, 그런데 어근이 다른 한쪽의 어근에 의미적으로 매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속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꽃밭, 꽃밭은 잘 보시면 알겠지만 꽃이랑 밭이랑 합쳐진 말인데요. 잘 보시면은 밭은 밭인데 어떤 밭이에요? 꽃으로 이루어져 있는 밭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위에 논밭하고는 달라요. 위에 논밭은 논하고 밭이 대등한 관계죠. 하지만 꽃밭은 밭은 밭인데 뭘로 이루어진? 꽃으로 이루어진 밭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의미 관계가 서로 다르다는 거. 이쪽은 대등하지만 이쪽은 종속적이라는 거. 그래서 합성어의 종류가 다르다는 점. 그 다음에 융합합성어는요, 어근이 만나서 원래 의미를 잃어버리고 새로운 의미를 갖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밤낮. 밤낮은 원래 밤과 낮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단어를 어떤 의미로 쓰느냐? 밤낮은 늘, 항상 이런 의미로 씁니다. 의미가 달라졌죠. 우리가 밤낮 없이 일한다 이렇게 말하면 이때는 밤과 낮이 원래 의미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일한다, 늘 일한다 이런 의미로 쓰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해하셨나요? 또는 돌아가다, 우리가 돌아가다, 돌아서 간다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뭐 가까운 사람이 죽었다는 의미, 죽었을 때 죽었다는 말을 다른 말로 돌아가셨다라는 말로 쓰지 않습니까? 그럼 이때 돌아가다는 원래 이 돌아와 가다의 의미에서 전혀 다른 의미로 바뀌었죠. 이런 경우에는 새롭게 의미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융합합성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의미 관계에 따라서 어근과 어근이 어떤 의미 관계로 만나고 있느냐에 따라서 대등의 관계, 종속의 관계, 융합의 관계 이렇게 나눠서 불린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배열 관계에 따라 구별할 수 있습니다. 통사적인 게 있고 비통사적인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통사라는 말은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 통사라는 거는요, 우리말의 어순입니다. 그러니까 단어나 이런 것들이 있죠. 단어를 어떻게 우리말에서 배치를 하는가.
를 이제 우리가 통사적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통사적이라는 말은 우리말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그 단어에 배치하는 순서대로 이 어근과 어근이 배치가 되었다. 그럴 경우에 통사적 합성어라고 합니다. 근데 비통사적인 합성은 우리말의 일반적인 단어 배열법에서 벗어난 거예요. 즉, 이 어근과 어근의 만남이 우리 국어에서 일상적으로 단어를 배치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어에서 일상적인 건 이런 겁니다. 명사와 명사가 만나는 거, 그 다음에 어간에 어미가 뒤에 오는데 어간에 어미가 오고 그 다음에 명사가 오는 경우, 이런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어간 뒤에 어미가 오고 그 다음에 동사가 오는 경우, 주어 다음에 서술어가 오는 경우, 이런 것들은 다 우리 목적어 뒤에 서술어가 오는 거, 이런 것도 다 우리 국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비통사적인 경우, 즉 우리 국어에서 일상적이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용언하고 체언이 맞나요? 그럼 용언에 어간과 어미가 있죠. 그런데 어미가 생략이 됩니다. 꺽쇠 보세요. 꺽쇠. 원래는 꺾다에 쇠가 붙은 거예요. 그러면 꺾다라는 어간에 은이 들어가고 그 다음 쇠가 붙어야 돼요. 그래서 꺾은 쇠, 이렇게 말하는 게 원래 우리 국어에서 일상적인 배열 방식인데 은자가 빠졌죠. 즉 어간 뒤에 어미가 오지 않고 곧바로 체언이 붙어버린 겁니다. 이런 방식은 우리 국어에서 일상적으로 쓰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어간 뒤에 바로 뭐가 왔다? 아이고. 네, 체온이 바로 오는 경우. 중간에 뭐가 빠졌다고요? 어미가 생략됐다는 거. 이러면 우리 국어의 일상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간 뒤에는 반드시 뭐가 와야 되기 때문에. 어미가 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어미가 생략됐어요. 생략되면 안 되죠. 있어야 되는데. 높푸르다. 고 푸른 거예요. 근데 고자가 빠졌죠. 이런 방식들. 자, 그 다음에 부사가 뭘 수식한다? 체온을 수식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부사는 용언을 수식한다고 배웠지 않습니까? 근데 부사가 체온을 수식하는 단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통사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비통사적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합성어를 분류하는 방법은 이 어근과 어근이 어떤 의미 관계로 만났냐에 따라서 대등, 종속, 융합, 그리고 요 두 개가 배열되어 있는 관계가 통사적이냐 비통사적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별을 한다는 거 구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파생어는 어근에 접사가 붙은 거예요. 물론 이 접사는 어근의 앞에 붙을 수도 있고 어근의 뒤에 붙을 수도 있다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두 가지로 구별합니다. 접두사가 붙은 경우, 접미사가 붙은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구별하는데요. 어렵지 않죠? 접두사는 당연히 어근의 앞에 오는 거고요. 접미사는 어근의 뒤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오는 경우, 앞에 오는 경우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높, 달았다. 소리, 꾼, 이렇게 뒤에 오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거는 풋, 고추, 군, 침, 이렇게 이해하셨죠? 앞에 오죠? 그래서 접사가 어근에 어디에 붙었냐를 따지고 파생어는 구별할 수 있다는 거.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건 간단해요. 그래서 우리가 합성어 파생어 할 때 이 부분이 은근히 시험에 좀 많이 나와요. 통사 비통사라는 걸 용어를 제대로 아냐 모르냐, 요걸 좀 물어보는 문제 스타일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 파생어에서는 요 접미사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접미사가 붙었을 때 요 접미사가 붙어서요, 요 앞에 있는 어간이 있죠. 요 어간의 품사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시험 문제로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좀 여러분들이 조심해 주시면은 아마 이 합성어 파생어 문제는 그다지 어렵지 않을 거라는 걸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다음 넘어가서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해서 단어라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들을 다 이제 여러분이 좀 배웠습니다. 선생님이 얘기했을 거예요. 한글 맞춤법을 공부하려면, 어문 규정을 배우려면 기본적으로 단어에 대해서 조금 개념을 잡히고 있어야 규정을 볼 수 있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한글 맞춤법을 보면서 왜 필요했는지, 왜 우리가 지금 이 앞에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는 이런 단어에 대한 것들을 공부해야만 했는지 하는 것들이 이제 왜 했어야 되는지가 알게 될 겁니다. 하나씩 보면서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볼게요. 대신에 앞에 걸 제대로 한 친구는요, 지금 여기를 공부하면서 굉장히 쉬울 겁니다.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자, 일단은 우리가 한글 맞춤법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어문 규범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단어, 한글을 어떻게 쓸지 문법적으로 정해놓은 규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규칙이다 보니까 언어 생활할 때 여러분들이 따르고 지켜야 될 공식적인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한글 맞춤법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국어에서는 표준 발음법도 있고요. 선생님이 이거 음운 변동할 때 설명했었죠. 그 다음에 한글 맞춤법 있고요. 지금 할 겁니다. 그리고 외래어 표기와 로마자 표기법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글로벌 사회지 않습니까? 글로벌 사회다 보니까 외국말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기도 하고요. 반대로 우리말을 외국 사람들이 봐야 될 경우도 있죠. 그래서 외래어, 말 그대로 외국에서 들어온 말을 우리말로 어떻게 적을 것인가? 그 다음에 로마자 표기법, 말 그대로 우리말을 로마자로 어떻게 표기할 것인가 하는 것을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약간 국제화 시대, 세계화 시대에 우리 국어를 어떻게 표기할 건가에 대해서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자, 일단은 한글 맞춤법 우리가 보게 될 건데요. 자, 한글 맞춤법을 당연히 만들어 놓은 이유는 우리말을 한글로 어떻게 적을 것인가, 표기할 때 어떻게 표기하는 게 올바른 표기인가를 적어 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글자를 이렇게 적는다라고 정해놓지 않으면 서로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쓸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의사소통이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한글 맞춤법을 정해놨다는 거. 그래서 한글 맞춤법에는요, 크게 총칙, 전체를 아우르는 규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글 글자, 자음과 모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걸 정해놨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국어의 단어는 어떻게 쓰는가. 선생님이 얘기했죠. 왜 앞에서 그렇게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어야만 하는가. 바로 한글 맞춤법이 단어를 이렇게 적습니다라고 하는 걸 규정해 놓은 거예요. 근데 단어에 대한 개념을 모르면 이 규정을 봤을 때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그렇게 지난 시간에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띄어쓰기에 대한 규정이, 그리고 그 밖의 것들에 대한 규정이 뒷부분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글 맞춤법에 대해서는 이런 규칙들이 정해져 있는데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이 학습지에 그래도 여러분들이 한글 맞춤법에서 좀 알아야 될 규정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거 이외에도 좀 더 자세한 것들을 알고 싶으시면 여기 국립국어원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여기에 접속을 해보시면 이 규정 전체가 다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해설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여러분이 질문하면 답변까지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설명에만 완전히 의존하지 마시고요. 선생님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또는 다른 것도 좀 더 찾아보고 싶다 하는 학생들은 국립국어원 홈페이지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지금 이 부분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를 보시면 교과서 116쪽, 117쪽에는 이 한글 맞춤법 1장 총칙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이거는 앞부분에서 수업을 들었을 겁니다. 우리 국어, 표준어를 소리나는 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이 원칙이다. 그래서 소리나는 대로 적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발음할 때 발음나는 대로 적는다. 이걸 다른 말로, 어려운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표음주의입니다. 소리나는 대로 표기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근데 이것만이 전체가 다 아니죠. 소리나는 대로 적어요. 왜냐하면 소리나는 대로 적는 게 적기 편하지 않습니까? 근데 소리나는 대로 적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소리나는 대로 적었지만 막상 그 적어놓은 글자를 볼 때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보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이 또 있습니다. 이거는 뜻을 파악하기 쉽도록 하려고 소리가 그렇게 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소리 나는 것과 다르게 단어의 원래 형태를 밝혀 적는다. 그래서 본 모양을 밝혀 적는다. 또는 이걸 다른 말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단어의 원래 형태. 그래서 우리가 원형이라고 합니다. 단어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라고도 해요. 이게 같은 뜻입니다. 원형을 밝혀 적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이제 의미를 표기한다. 의미를 쉽게 표기할 수 있도록 표기한다 라고 해서 표의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표음주의와 표의주의, 우리 국어의 한글 맞춤법은 이 두 가지를 다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각 단어는 띄어쓰기를 원칙으로 한다. 띄어쓰기에 대해서. 단어는 띄어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어가 뭔지 앞에서 설명을 했었죠. 단어, 자립해서 쓰일 수 있는 말, 단어라고 했습니다. 또는 자립할 수 있는 말에 붙어 쓰는 것도 단어라고 했어요. 조사 같은 거 배웠죠. 근데 조심하셔야 돼요. 조사도 단어입니다. 단어는 띄어쓰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조사는 단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뭐 한다고요?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 규정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사는 단어예요. 단어라고 배웠죠, 여러분들이? 하지만 앞말에 붙였습니다. 붙였어요. 왜냐하면 조사는 단어긴 하지만 자립성이 없어요. 즉 혼자 쓰일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 조사 앞에 붙는 말이 쉽게 분리가 되기 때문에 조사도 분리가 되는 거지 조사 자체가 자립성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사는 자립성은 없어요. 의존 형태소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는 역할을 해요. 즉 실질 형태소가 아니라 형식 형태소입니다. 즉 조사는 의존 형태소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선생님 방금 전에 얘기했죠. 무슨 형태소고요? 네, 형식 형태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말에 뭐 한다고요? 붙였습니다. 단어이긴 단어지만, 그래서 단어는 띄어쓰는 게 원칙이지만
하지만 조사는 예외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딱 가져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서 여러분들이 단어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지금 이런 규정을 봤을 때 조사는 그렇지 예외구나.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앞에서 선생님이랑 같이 조사에 대해서 안 배웠다면, 그랬다면 지금 이 말 보면서 여러분들이 선생님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럴걸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렇게 열심히 선생님하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거 조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두 번째 잠모 요거 있죠. 요거는 선생님이 따로 여기다가 정리 안 했어요. 왜냐하면 요거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의문 변동할 때 배웠기 때문에, 자음에는 뭐가 있다, 모음에는 뭐가 있다, 이거 배웠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따로 선생님이 여기다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궁금한 친구는 아까 얘기했지만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에 가서 한번 보세요. 그 다음 선생님은 바로 3장으로 갑니다. 일단 소리에 대한 거. 자, 소리에 대해서 소리가 이렇게 납니다. 그걸 어떻게 한글 맞춤법으로 적을 것인가?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의문 변동 현상 배웠죠. 그럼 의문 변동 현상 할 때 여러분들이 막 된소리 대기도 배웠고 막 국외음화도 배웠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현상들, 그건 발음 날 때 나는 거죠. 근데 그 발음 날 때 나는 게 전부 다 우리가 글자로 적을 때 표기에다 반영이 될까? 그걸 고민해 봐야 됩니다. 자, 일단은 된소리 대기 한번 볼게요. 자, 한 단어 안에서요. 하나의 단어 안에서입니다. 하나의 단어 안에서 된소리가 난다. 그러면은 된소리로 적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죠. 이게 중요합니다.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예요. 그럼 바꿔 말하면 까닭이 있다면, 그렇게 된소리가 소리 나는데 이유가 있다면 된소리로 적는다, 안 적는다? 안 적는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규정 공부하실 때는요, 이렇게 조항이 나옵니다. 조항이 나온 다음에 몇 항 이렇게 나오고서 이럴 때는 이렇게 쓴다, 이럴 때는 이렇게 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규정을 볼 때는요, 첫 번째는 도대체 어떠한 조건에서 된소리를 쓴다는 건지를 먼저 정확히 보셔야 돼요. 한 단어 안에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 첫 소리를 된소리에 적는다. 이게 일단 무슨 소리인지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예요. 그럼 그렇지 않으면, 뚜렷한 까닭이 없이 날 경우에 된소리를 적으면, 뚜렷한 까닭이 있다면, 만약에 이게 아니라면, 뚜렷한 까닭이 있다면, 그럼 된소리로 적는다, 안 적는다? 된소리로 안 적는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요걸 잘 보셔야 돼요. 자, 일단은 모음 사이에서 된소리가 나거나 아니면 니은, 리을, 미음, 이응, 받침 뒤에 나는 된소리는요, 요 경우에는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음 사이나 니은, 리을, 울림소리 뒤에선 된소리가 날 저기가 아닌데 된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 뚜렷한 이유가 없어요. 왜 이렇게 된소리가 나는지. 그러니까 뚜렷한 이유가 없는 된소리니까 된소리로 적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이 적혀있는 걸 글자를 읽을 때 뭘로 발음하니까? 된소리로 발음을 하기 때문에. 생각해보세요. 이유가 없어요. 왜 이렇게 된소리가 발음 나는지 뚜렷한 이유가 없는데 된소리로 발음은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적을 때도 어떻게 적어요? 된소리로 적어줘야 그걸 읽고 발음하는 사람이 된소리로 발음을 할 거 아니에요. 이해하셨나요?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요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기역이나 비읍 받침 뒤에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옷으로 시작되는 단어가 올 경우, 이럴 경우 요거 받침 뒤에요. 요 받침 뒤에 오는 이거는요, 무조건 된소리로 발음이 나요. 그럼 이거는 뚜렷한 까닭이 있는 거죠. 무조건 된소리 발음이 난다니까요. 그럼 이 경우에는 된소리로 적을까요, 안 적을까요? 된소리로 적지 않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예를 들면, 우리가 선생님 예를 들면 늑대 같은 거, 늑대. 자, 늑대 쓸 때 우리 이렇게 쓰죠, 늑대. 근데 발음은 늑대라고 발음이 나요. 근데 이때 늑대라고 발음이 나는 건 그렇게 발음 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된소리로 쓰지 않아도 사람들이 이 늑대를 발음할 때 어떻게 발음한다? 늑대라고 발음을 해요. 그러니까 굳이 된소리로 쓸 필요가 없어요. 이해하셨죠? 근데 이것들은요,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된소리로 써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된소리 발음을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된소리 발음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된소리 표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지만 요거는 된소리 표기를 안 해도 어차피 사람들이 발음을 뭘로 발음한다? 된소리 발음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요거.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된소리 표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된소리 표기 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같거나 비슷한 글자가 반복되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된소리 표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자, 이렇게 똑똑 또는 뭐 쓱싹 쓱싹 이런 식으로 같은 글자가 비슷한 글자가 반복되는 경우 있죠. 자, 이런 경우에는 된소리 표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된소리 표기하는 경우와 그 다음에 된소리 표기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된소리 표기하는 경우들 좀 조심하시고요.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된소리 표기 안 한다는 거 좀 고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는 거 이런 것들은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규정이 전체를 다 실어놓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들은 그 국립국어원 가서 한글 맞춤법 찾아보시면 지금 요 5항에 그 밑에 부분에 또 다 설명돼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다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나 선생님 설명을 들으면서 선생님 설명이 좀 더 정리되어 있는 걸 보고 싶어요 하면은 그 한글 맞춤법 규정을 찾아보시면 다 있습니다. 훨씬 얘도 풍부하게 다 있어요. 선생님은 그냥 설명하느라 이렇게 몇 가지를 더 여기서 설명하는 거고 더 자세하게 보고 싶으면 그 한글 맞춤법 규정을 좀 찾아보시고요. 아니면 여러분들 교과서에도 부록으로 442쪽에 실려 있습니다. 교과서를 좀 참고해서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국외음화 현상 배웠었죠. 국외음화 현상. 자, 국외음화 현상, 디귿, 받침 뒤에 종속적 관계. 이 종속적 관계라는 건 우리가 국외음화 현상 배울 때 얘기했던 실제 형태소 뒤에 뭐가 올 경우? 형식 형태소가 오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나 히, 이 형식 형태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형식 형태소가 올 때 소리는 당연히 지읒치읒으로 나죠. 이게 국외음화 현상이라고 여러분 배웠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소리만 나는 거예요. 적을 때는, 표기할 때는 맞춤법이니까. 적을 때도 이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적을 때는 원래 형태를 적는 거예요. 즉 적을 땐 이렇게 적어야 돼요. 당연히 발음은 이렇게 나갔죠.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미. 발음 어떻게 나요? 발음은 해, 도, 지라고 발음 납니다. 당연히 발음은 이렇게 나요. 발음은 이렇게 나지만 적을 땐 어떻게 적는다? 이렇게 적는 게 맞는 거라는 거. 즉 국외음화 현상이 나타나도 표기는 안 나타난 원래 형태로 적어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파랑은 모음인데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개, 레, 매, 해, 페, 해. 자, 이 있죠. 얘는 애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애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어도 뭘로 적는다? 애로 적어요. 즉 이렇게 적으시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적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허용이 아닙니다. 기억도 되고 니은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니은은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적으시면 안 돼요. 다 이렇게 적어야 됩니다. 다만 이런 거 있죠. 개송, 게시판, 휴게실. 요거는 개로 써요. 왜냐하면 이거는요. 이 한자 자체가 원래 글자가 개예요. 원래 글자가 개자입니다. 근데 요거랑 요 개자를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이 개자가 이렇게 발음이 나지만 원래 글자가 이거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원래 소리가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라고 쓰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소리가 이건 원래 소리가 개입니다. 그래서 이걸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마시고 특히나 이거 잘못 쓰는 친구들 많아요. 게시판, 휴게실 이런 거 막 개자 이걸로 쓰는 친구도 있는데 잘못된 표기입니다. 헷갈리지 않게 조심하셔요. 자, 그 다음에 두음 법칙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죠. 이미 다 배운 거예요. 두음 법칙. 근데 두음 법칙은 소리가 두음 법칙 소리가 날 때 표기에도 반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적습니다. 두음 법칙이 한자음 이게 이렇게 단어의 첫머리라는 거 조심하시고요. 단어의 첫머리에 이렇게 이런 글자가 오면 이렇게 두음 법칙이 적용되죠. 그리고 실제 적을 때도 이렇게 적어요. 이해하셨죠? 적을 때도 그렇게 적습니다. 적을 때도. 요거 헷갈리지 않게 조심하셔야 돼요. 자, 하지만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이라고 했죠. 그럼 단어의 첫머리가 아니면은 두음 법칙 적용이 된다, 안 된다? 두음 법칙 적용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녀자라고 녀자를 이렇게 썼지만 이게 단어의 첫머리니까 녀를 이렇게 쓴 거죠. 만약에 남녀하면 녀라고 원래 이 니은의 형태를 살려 써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단어의 첫머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셨죠?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선생님이 약간 여기서 막간을 이용해서 잠깐 이제 질문을 한다면 그러면 자, 신여성일까요? 신여성일까요? 여자. 지금 방금 전에 했잖아요. 이 여자. 단어의 첫머리입니까? 아니죠.
단어의 첫머리 아니죠. 선생님이 단어의 첫머리가 아니면 뭘 쓴다고 했어요? 열 쓴다고 했죠. 그럼 이게 맞는 겁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맞는 겁니다. 왜냐? 요 앞에 신자, 접두사처럼 쓰이는 요 신자가 들어가면요. 요런 신자 이런 것들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어가 붙으면요. 뒷말에 니은은요. 있어도 두음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요거 선생님이 지금 말하는 것도 다 여기 요 규정 안에 있는 거예요.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하다 보면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선생님이 설명하는 걸 다 외워야 되는 건가요? 안 외우셔도 돼요. 얘기했잖아요. 요즘에 시험 문제는요. 다 이렇게 이 조항들이 보기로 주어져요. 이렇게 주고 나서요. 이런 조항을 다 준 다음에 밑에다가 단어를 주고 선생님이 지금 문제 낸 것처럼 그러면 이거는 위에 나온 조항, 보기에 있는 조항을 봤을 때 뭘로 쓰는 게 맞을까요? 하는 걸 물어보는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조항을 외우거나 이게 맞는 단어입니다 하고 막 이런 것들을 암기하고 막 이러지 않아도 된다고요. 여러분은 조항만 볼 줄 알면 돼요. 이 조항만. 이렇게 말하는 이 조항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만 이해할 줄 알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단어에다가 뭐 할 줄만 알면 돼요? 적용해서 올바른 걸 찾을 줄만 알면 돼요. 요즘 시험 문제는 다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문법을 암기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암기는 꼭 필수적인 것만 암기하는 거고요. 암기 이전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선생님이 몇 번씩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이해입니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그 조항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만 이해하시면 전혀 어려울 게 없습니다. 이해가 더 중요해요. 이해가.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럼 힌트 문제 하나 내볼까요? 또 하나? 자, 둘 중에 뭐가 맞을까요? 둘 중에. 율일까요? 률일까요? 요거는 뭐가 맞을까요? 우리가 방금 전에 단어의 첫머리에 올적만 두음 법칙이다. 그럼 이것도 딱 뭐 같습니까? 단어의 첫머리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럼 이 선생님 이것도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죠? 근데 이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죠, 여기 앞에. 요 앞말이 끝나는 부분이 모음이나 니은 받침으로 끝나면요. 그때 뒤에 오는 열이나 열 또는 율은요. 다 이렇게 씁니다. 이걸로 써요. 이걸로 쓰지 않습니다. 리얼 쓰지 않아요. 요거 방금 전에 얘기했어요. 모음이나 니은 받침 뒤에 오는 열율은 이걸 씁니다. 이해하셨죠? 요거. 그래서 우리가 실패율 같은 경우도 실패율이 이율이 아니라 이율을 씁니다. 아셨죠? 이런 것들 다 왜냐하면 모음디니까요. 모음디니까 실패, 패, 모음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 이것도 다 여기 규정에 다 있어요. 다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뭐만 할 줄 알면 된다? 그 규정을 보고 단어를 본 다음에 이 규정대로라면 이 단어는 이렇게 쓰는 게 맞네 라고 규정을 적용해서 올바른 단어를 찾을 줄만 알면 끝나는 거예요. 암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해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4장 가보겠습니다. 4장은 이제 형태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단어의 형태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쓰는 게 올바르게 쓰는 것인가를 정해놓은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중간에 선생님이 적지 않은 규정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체언과 조사는 뭐 이제 구별해서 적는다.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해서 적는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불규칙 활용 있죠. 불규칙 활용하는 단어는 이렇게 적는다 하는 그런 것들이 여기 중간에 규정으로 있습니다. 선생님이 그런 것들은 지금 다 빼놓은 거예요. 왜냐면 당연한 소리고 그 다음에 뭐 굳이 여기서 언급할 만한 것들은 아니라서 선생님이 빼놨는데 관심 있는 친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음 음운 규정을 다시 한번 음운 규정이 아니죠. 어문 규정을 꼭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선생님하고는 요 전미사에 대한 거, 요 식구항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아마 교과서를 착실하게 푸셨다면 여러분들 교과서 학습 활동에도 나왔던 겁니다. 푸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푼 친구들은 그거 하고 기억이 날 겁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교과서는 120쪽에 이미 학습활동 문제로 풀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간에 이나 음으로 된 말이 붙어서 명사로 되면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요 다 뭘로 만들어주는 말이냐? 어간이 있다는 얘기는 용언이란 얘기죠. 용언을 뭘로 바꾸는 말? 명사로 바꾸는 접사들입니다. 요게. 그리고 이나 희가 붙으면 뭐가 되냐고요? 부사가 됩니다. 즉
원래 어간이 있다는 말은 용언이란 얘기죠. 용언인데 용언이 뭘로 바뀌었어요? 명사나 부사로 바뀌었죠. 이런 게 붙어서. 그런 경우에 어간은 바뀌었잖아요. 바뀌었잖아요. 명사나 부사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바뀌었을 때 원래 어간의 원형은 밝혀 적을까 안 밝혀 적을까? 밝혀 적는다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길다에 이가 붙어서 길이라고 하는 명사가 됐습니다. 그죠? 근데 원래 길자 형태를 그대로 밝혀 적죠. 이렇게 안 쓴다는 겁니다. 길이, 글자 쓰기가 힘드네요. 길이 이렇게 안 쓴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또는 음이 붙어서 명사로 된 거, 걸다, 걸다의 음이 붙어. 걸음, 걸음이라고 안 써요. 이해하셨죠? 자, 이가 붙어서 부사로 된 거, 같다, 갓이, 그죠? 그 다음에 희가 붙어서 부사가 된 거, 밝히. 자, 발음은 나는 대로 적으면 이렇게 안 적겠죠. 하지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원형을 다 밝혀 적는다고 했습니다. 원형을 밝혀 적는다는 말 뜻은요, 소리 나는 대로 적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원래 어간 있죠. 이 원래 어간의 의미에서요, 의미가 멀어지면 원형을 밝혀 적지 않습니다. 밝혀 적지 않아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자, 예를 들면 자, 요렇게 단어가 있다고 해보세요. 원래 놀다죠, 놀다. 놀다입니다, 놀다. 놀다의 음이 붙었어요. 그 놀다의 음이 붙어서 명사가 됐죠. 그럼 방금 전에 요거죠. 음이 붙어서 명사가 된 거. 요겁니다. 그러면은 명사가 된 요거니까 원형을 밝혀 적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적는 게 맞아요. 근데 놀다에 똑같이 음이 붙은 겁니다. 근데 이거는 소리 나는 대로 노름이라고 써요. 왜냐? 원래 놀다는요, 놀이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의 노름은요, 우리가 놀다의 그 뜻이 아니죠. 이건 도박이죠. 이렇게 도박이라는 뜻으로 원래 놀다의 의미가 멀어져 버리면, 의미가 바뀌어 버리면, 그러면 원형을 밝혀 적지 않습니다.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즉 원래 의미에서 의미가 변해버리면 원래 형태로 밝혀 적지 않아요. 그래서 이 두 개는 다 맞는 표기인데 의미가 달라요. 이거는 놀이고요. 이거는 도박입니다. 이해하셨죠? 원래에서 의미가 멀어지면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는 거, 요걸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요거. 자, 그 다음에 붙임에 보시면 어간의 이나 이외, 요건 이외가 중요한 거예요. 요 위에 거는 다 음이 붙어서잖아요. 근데 이건 이외의 것입니다. 이외의 것으로 시작된 전미사가 붙어서 품사가 바뀌면 원형을 밝혀 적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밑에 선생님이 예를 들어놨습니다. 이렇게 보세요. 귀가 먹다, 귀가 먹다죠. 이거 그럼 잘 보세요. 이거 자, 지금 이 단어는요, 귀가 먹다에 어리가 붙어서 된 말입니다. 어리가. 그러면 이 어리라는 말, 아까 위에서 봤던 위에서 봤던 요 이나음 아니죠. 이나음이 아니죠. 이나음 아니잖아요. 그죠? 이나음이 아니잖아요. 어리가 붙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다. 넘다에 어고요. 이거는 막다에 암이 붙은 거고요. 막에는 막다에 애가 붙은 거고요. 마중은 맛에 웅이 붙은 거고요. 무덤은 묻다에 엄이 붙은 겁니다. 다 뒤에 붙는 말들 보시면 알겠지만 이나음이 아니죠. 이나음이 아닙니다. 그 이나음이 아닌 것들이 붙으면 그냥 뭐한다?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는 겁니다. 소리 나는 대로. 즉 원래 형태를 밝혀 적지 않는다는 거.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넘다에 우가 붙은 거고요. 돌에 오가 붙은 거고요. 밭에 우가 붙은 거고요. 이런 것도 남다에 아가 붙고 이런 겁니다. 다 원래 단어와 의미가 뭐해졌습니까? 원래 단어와 뜻이 달라지기도 했고 그 다음에 뒤에 붙는 말들이 이나 음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원래 형태를 밝혀 적지 않는다는 거. 요거 좀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 20항에 보시면 명사 뒤에 이가 붙어서 된 말. 명사 뒤에 이가 붙어서 또 명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명사였는데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된 거예요. 아까 위에 거랑 달라요. 아까 위에 거는 명사가 아니었던 거에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되는 경우 있는데 지금 이 20항은요. 명사 뒤에 이가 붙어서 그냥 원래 명사인 경우예요. 그럼 원형을 이것도 밝혀 적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명사로 된 거. 바둑.
명사죠. 여기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됐습니다. 이렇게 요것도 보셔야 돼요. 명사 뒤에 이가 붙어서 된 말이죠. 된 말. 그러니까 명사일 수도 있고 또 뭐도 있을 수 있다. 부사일 수도 있다는 거. 부사일 수도 있네요. 아까 선생님이 했던 말 좀 바꿀게요. 정정 좀 하겠습니다. 명사 뒤에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되는 게 아니라 명사 뒤에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되기도 하고 부사가 되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가 붙어서 된 말이니까 부사인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앞에 오는 요 말 있죠. 요 말을 원래 형태를 밝혀 적는다는 거. 요거. 선생님이 아까 착각을 했네요. 요거 조심하시고요. 선생님이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착각했던 것처럼 규정을 조금만 잘못 이해하면 틀릴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실수했지 않습니까? 그죠?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요거 선생님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명사 뒤에 이가 붙어서 된 말이에요. 된 말. 명사 뒤에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명사 뒤에 이가 붙어서 된 말이니까 이때 된 말은 부사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다. 명사일 수도 있다는 거. 그죠? 조금만 방심하면 선생님처럼 이렇게 틀리는 거예요. 이렇게 조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명사 뒤에 이가 붙어서 된 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가 아닌 말이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고요. 이건 밝혀 적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건 밝혀 적지 않는다는 거. 왜냐하면 이 이외의 것이 붙었으니까. 아까 우리가 봤던 이 위의 것도요. 이가 아닌 것들이 붙은 건 안 밝혀 적었죠. 이것도 똑같아요. 이가 아닌 게 붙으면 안 밝혀 적어요. 끝, 음어리, 목, 가치, 박, 아지, 박, 앗, 입, 아리, 집, 옹입니다. 뒤에 붙는 말들이 이가 아니죠. 그러니까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는 거. 요거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 21항입니다. 명사나 용언의 어간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전미사. 요거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전미사가 붙어서 된 말. 명사나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원형을 밝혀 적는다. 즉 소리가 나는 대로 적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씩 보세요. 갑, 명사죠.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전미사. 이 지다라고 하는 말이 붙은 겁니다. 지다라는 말이 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갑지다 이렇게 발음 나죠. 하지만 그렇게 발음 나는 대로 쓰지 않고 이렇게 원형을 밝혀 적는다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낙다에, 그죠? 낙다에 시가 붙어서 낚시, 우리가 낚시라고 발음하죠. 하지만 쓸 때는 그렇게 낚시라고 쓰지 않고 여기 나오는 형태대로 이렇게 적는다는 거. 이렇게 조심하셔야 돼요. 요거. 자, 그 다음에 25항입니다. 하다가 붙는 어근이에요. 하다가 붙는 어근에 이나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되거나죠. 하나 조건 끝난 거예요. 자, 부사에 이가 붙어서 뜻을 더하는 경우라는 얘기는 그냥 그 부사는 원래 그대로 형태가 유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어근이나 부사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이게 뭔 소리냐? 하다가 붙을 수 있는 어근. 자, 어근 급, 피 잘라보세요. 급, 하다 말 되죠? 꾸준히 어근이 어디예요? 꾸준히죠. 꾸준하다 말 되죠? 딱히 어근이 어디예요? 딱이죠. 딱하다 말 되죠? 깨끗 여기 깨끗 잘라서 깨끗하다 말 되죠.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붙을 수 있는 말 뒤에 이나 희가 붙어서 지금 된 말들이죠. 이런 말들 다 원래 형태를 밝혀 적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부사에 이가 붙어서 역시 부사가 되는 경우 곰곰 부사예요. 더욱 생긋 일찍 여기에 다 이가 붙었죠. 이것도 다 원래 형태를 밝혀 적는다는 거. 요거. 그리고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건 하다가 붙는 어근에 이게 붙어서 부사가 되는 경우 원형을 밝힌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다가 붙는 어근이 만약에 아니면 하다가 붙을 수 없는 말이면 그러면은 원형을 밝혀 적을까요? 안 밝혀 적을까요? 밝혀 적지 않습니다. 않아요? 자, 이 갑작이라는 단어 보세요. 갑작이라는 단어는요. 갑작스럽다 이런 말 쓰잖아요. 갑작에 이가 붙은 겁니다. 이가 붙었죠. 여기 나온 것처럼 갑작이라는 단어에 이 받침에 기억이 있는 거예요. 갑작이라는 단어에 이가 붙은 말이라고요. 이가. 근데 요 이가 붙은 말은 맞는데 요 갑작이라는 말이 요 갑작이라는 단어가 하다가 붙을 수 있어요? 갑작하다? 말이 안 되죠. 즉 하다가 붙는 말이 아니에요. 그럼 쓸 때 우리가 요것처럼 이렇게 딱 구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원형을 밝혀 적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씁니다. 갑자기라고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쓴다는 거. 이해하셨나요? 그냥 이렇게 소리 나는 대로 씁니다. 소리 나는 대로 이렇게 소리 나는 대로 쓴다는 거. 요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계속 얘기합니다. 조항을 먼저 보시고 이 조항이 하는 말이 뭔가를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 조항이 아니라면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는 거.
요거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합성어나 접두사가 붙어서 된 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전미사가 붙는 말을 봤죠. 그 다음에 합성어나 접두사가 되는 말. 요거. 자, 합성어나 접두사가 붙어서 된 말은 잘 보시면은 둘 이상의 단어가 어울렸다. 이게 합성어입니다. 그리고 접두사가 붙었다. 요거. 자, 그 말은 원래 원형을 밝혀 적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두 개 이상의 단어가 어울렸다. 이런 것들이죠. 예를 들면 꽃잎. 발음은 꽃잎이라고 발음하죠. 발음은 꽃잎. 꽃잎. 그죠? 발음은 어떻게 발음한다고요? 꽃잎입니다. 발음은 꽃잎이지만 여러분들 쓸 때 이렇게 쓴다? 이렇게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소리만 그렇게 나는 거지 적을 땐 이렇게 쓴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접두사가 붙어서 된 말.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웃음은 웃음인데 무슨 어둠. 접두사가 붙어서 된 말이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발음은 헛웃음이라고 발음나요. 발음은 헛웃음이라고 발음나지만 이거는 발음만 이렇게 나는 거고 실제 쓸 때는 이렇게 원형을 밝혀 쓴다는 거. 요거 생각하시고요. 다만 어원이 분명하지 않으면, 즉 이 단어의 원래 형태가 분명하지 않을 수 있죠. 원형을 밝혀 적는데 원형이 원래 형태가 분명하지 않아요. 그러면 굳이 밝혀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 형태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게 요 며칠이라는 단어. 요거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틀립니다. 뭐라고 많이 쓰느냐? 요 며칠. 이렇게 쓰는 친구들 많아요. 그죠? 이렇게. 몇 년, 몇 월, 몇 시 이렇게 하니까 일도 몇 일 이렇게 해서 몇이 맞는 거 아닌가요? 하고 이렇게 쓰는 친구도 많아요. 이렇게 그죠? 몇을 쓰는 경우 그죠? 근데 이거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쓰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이게 발음이 어떻게 돼야 돼요? 발음이 받침 요 대표음으로 소리 나서 뒤로 넘어가서 디귿으로 바뀐 다음에 대표음이 바뀌어서 이렇게 발음 나야 돼요. 몇 일. 근데 여러분들이 몇 일이라고 발음해요? 여러분들 발음은 며칠이라고 합니다. 발음은 며칠이라고 하잖아요. 몇 일이라고 발음 안 하죠. 그러면서 왜 이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그죠? 요게 맞는 거예요. 요게 며칠이 맞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우리 국어에 원래 어원이 있죠. 원래 어원을 찾아가도요. 원래 옛날 우리 이 며칠 단어의 원래 옛날 말은요. 이거예요. 이거 며칠입니다. 며칠이라고 하는 단어가 옛날 우리 고유어의 이 단어의 원래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며칠이 됐다. 라고 말하는 게 자연스럽지 몇과 일이 합쳐진 단어다 이게 아니라고요. 아셨죠? 그래서 원래 단어의 형태도 이게 두 개가 합쳐져서 몇과 일이 합쳐져서 된 단어가 아니라는 거. 그거 좀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거구나 하는 걸 헷갈리지 않으실 거예요. 이것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9항 끝소리가 리을인 말 그리고 딴 말이 어울려요. 끝소리가 리을 사흘 날이 붙었죠. 여기도 이틀 플러스 날이 붙었죠. 자, 그때 이 받침 리을이 디귿으로 소리나요. 대표음으로. 이때 그냥 디귿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흘 플러스 날인데 사흗 날 이렇게 쓰고요. 이틀 플러스 날인데 이흗 날 이렇게 씁니다. 이해하셨나요? 이렇게 쓴다는 거. 이렇게.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예로 선생님이 또 하나 얘기한다면 숟가락이에요. 숟가락 받침 디귿입니다. 받침. 원래는 술 플러스 가락이에요. 술 플러스 가락인데 숫가락 이렇게 받침 디귿으로 씁니다.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예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0항은 사이시옷이 나오는데요. 자, 사이시옷 아시죠? 시옷 표기. 두 말 사이에 이렇게 시옷을 적어주는 경우인데 여기 나오죠. 나루 플러스 배입니다. 근데 나룻 이렇게 시옷 쓰죠? 아래 플러스 니예요. 근데 시옷 쓰죠? 뒤 플러스 일입니다. 근데 시옷 쓰죠? 이렇게. 자, 이렇게 사이시옷을 쓰는 경우는 굉장히 이거는 아주 조항이 많아요. 일단 첫 번째 이거는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일단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인 경우 그 다음에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말인 경우 그 다음에 그냥 한자어로만 되어 있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요 옆에 이렇게 사이시옷을 표기하는 세 가지 조건을 해놨죠.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렇게 만난 합성어에서 요런 경우 그 다음에 요 2번에서 요런 경우 이렇게 6개가 있습니다. 사이시옷이 6개. 그 다음 마지막 요거 있죠. 요거 번호 잘못 나왔네요. 3번입니다. 마지막 요거 있죠. 요거 마지막 요거는 요 6개밖에 없어요. 한자어 두 글자로 되어 있는 글자 중에 사이시옷 쓰는 한자어는요, 요 6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건 암기하시는 게 좋아요. 곡간, 셋방, 숫자, 착간, 퇴간, 횟수. 요것만 시옷을 써요. 나머지는 시옷 소리가 나는
소리가 덧나는 게 나도요, 시옷에서 표기 안 해요. 한자어인 경우에, 한자어끼리 만났을 경우입니다. 한자어끼리 만났을 경우. 그래서 요거는 그냥 요 6개만 외워두면 딱 끝나요. 그럼 나머지 요 2개가 이제 요거인 경우에 요 3가지, 요거인 경우에 요 3가지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예를 보세요. 얘가 이렇게 3개씩 들어있죠? 선생님이 일부러 얘를 3개씩 넣는 겁니다. 이거가 요거에 대한 예고요. 이게 이거에 대한 예고요. 이게 이거에 대한 예입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역시 이게 이거에 대한 예고요. 이게 이거에 대한 예고, 이게 이거에 대한 예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규정을 잘 보셔야 돼요. 이 규정은 지금 2개가 있고, 여기 2개가 있고, 여기 3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총 몇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다. 6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다는 걸 생각해 주시고, 그 6가지 각각의 경우의 수에 맞는 얘랑 연결질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사이시옷도요,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와요. 사이시옷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시 사이시옷을 좀 더 자세히 공부하고 싶다 하시면 규정을 한번 찾아보시는 걸 선생님이 권유해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줄임말, 준말이라고도 합니다. 줄임말이에요, 줄임말. 말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싸이어라는 말은 요 앞뒤 2개를 줄여서 세어라고도 쓸 수 있고요. 또는 이 뒤에 거 2개를 줄여서 싸여라고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 조심하셔야 되는 거 요겁니다. 요거. 뜨이어는요, 요 앞에 거 2개를 줄여서 뜨이를 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띄어쓰기 할 때 이 띠는 돼요. 근데 뒤에 거 2개 이어 있죠. 이걸 줄여서 뜨여라고 쓰시면 안 돼요. 뜨이라고 쓰시면 안 됩니다. 뜨여. 자, 이렇게 뜨여라고 쓰는 건 맞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이렇게 2개씩 줄여 쓰는 게 돼요. 이해하셨죠? 앞에 거 2개를 줄이냐, 뒤에 거 2개를 줄이냐, 이거에 따라서 이렇게 2개씩 되지만 이거는 뒤에 거 2개를 줄이는 건 안 된다는 거. 요거 뜨여. 그냥 앞에 것만 줄이는 띄어쓰기 할 때 띄어만 가능하다는 거. 요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것만 돼요. 요것만 조심하셔야 돼요. 요거 헷갈리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지와 안이 줄어들어서 잔이 되는 경우 있죠. 그리고 뭐뭐 하지 않다의 이 하지가 줄어서 안과돼서 찬이 되는 경우 있습니다. 다 줄어든 대로 적어요. 봐봐요. 그렇지 않은, 그렇지 않은. 그죠? 만만하지 않다, 만만찮다. 이렇게 줄어든 경우, 당연히 줄어든 대로 적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40항에 보시면 어간의 끝에 아만 줄어들어요. 아만 줄어들면 하에서 아만 줄어들었으니까 뭐가 남아요? 히읗이 남죠. 히읗이 남아서 뒤에 첫 소리랑 어울리면 우리가 배웠죠. 뭔 소리가 된다? 거센 소리가 되긴. 근데 거센 소리가 되는 건 어떻게 적는다? 거센 소리 된 대로 적어요. 보세요. 간편하게 이렇게 적는 게 맞아요. 근데 줄임말로 쓸 때 간편하게에서는 요 아만 줄어들어요. 요 아에서 요것만 줄어들어요. 그럼 히읗이 남죠. 이 히읗이 뒤에 거랑 합쳐져요. 그래서 간편캐가 됩니다. 간편캐라고 쓰는 게 줄임말로 맞는 말이에요. 아셨죠? 맞는 말입니다. 자, 근데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요 하에서요 아만 줄어드는 경우가 있지만 하 전체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어요. 하 전체가 줄어드는 경우. 하 전체가 줄어드는 경우는 하를 아예 빼고 줄임말을 쓰셔야 됩니다. 빼고 예를 들면 섭섭하지 이런 말이 있죠. 섭섭하지라는 말은 줄임말이 섭섭치가 아니에요. 섭섭지입니다. 하지의 줄임말은 섭섭치가 아니라 섭섭지라는 거. 지입니다. 지예요. 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 그럼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헷갈려요. 선생님 어떤 경우에 하가 줄고 어떤 경우에 아만 주는 거예요? 이걸 구별하기 힘든 경우가 있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해 줍니다. 자, 요 하 앞에 있죠. 요 하 앞에 오는 소리가 뭔지를 보세요. 요 하 앞에 받침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받침이 뭔지를 보세요. 그래서 받침이 기역이나 디귿이나 비읍인 경우 있죠. 받침이 기역이나 디귿이나 비읍이면요. 하 전체가 줄어듭니다. 그게 아니면 아만 줄어들어요. 여기 보세요. 간편하게 할 때 간편 받침이 뭐예요? 니은이죠. 요거 아니죠. 그러니까 뭐만 줄어요? 아만 줍니다. 근데 아까 섭섭지는 이 지 앞에 섭섭하지 할 때 요 하에 앞말의 받침이 뭐였어요? 비읍이었죠. 그러니까 뭐가 줄어요? 이 하 전체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섭섭지가 됩니다. 그래서 요 하 앞에 오는 받침이 뭔지를 잘 보시고 요거가 온다. 그러면 하 전체가 줄고 아니다. 그럼 아만 준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에 맞춰서 어떤 규정을 적용해야 될까를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띄어쓰기. 당연한 거죠. 조사는 앞말에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앞말하고 같이 가능은 조사 자체가 분리성이 있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그렇기 때문에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쓴다는 거. 이거 별거 아닌 조항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요 밑에 거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쓰지만 의존명사는 뭐 한다고요? 띄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또 뒤에 학습활동에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학습활동에 띄어쓰기 문제 있었죠. 띄어쓰기 문제. 기억나시나요? 띄어쓰기 문제? 여러분들 아마 그 122쪽, 교과서 122쪽에 있었을 거예요. 그 122쪽의 문제가 이걸 가지고 낸 문제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조사와 의존명사를 구별할 줄 아냐 모르냐를 가지고 물어보는 문제, 교과서의 122쪽에 있던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풀어본 학습활동 문제가 도대체 어디서 나온 문제인가 하는 것들을 조금만 아시면 훨씬 더 문제 푸는 게 수월해지고 왜 그걸 해야 되는지가 이해가 간다는 거. 그 다음에 뭐 단위 나타내는 명사 띄어 쓴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본용어, 보조용어는 앞에서 배웠죠. 근데 보조용어는 조심하셔야 돼요. 보조용어는 원래 원칙은 띄어 쓰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붙여 쓰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 뭐 한다고요? 허용을 합니다. 허용을 한다는 거. 이거 띄어쓰기 할 때 이것도 잘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그 밖의 것들입니다. 부사에서 발음할 때 끝에 음절이 이로 발음 나면요. 이로 적어요. 근데 히로 발음 나고 이로 발음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둘 다가 다 발음 나거나 아니면 히로 발음 나는 경우는요. 히로 써요. 깨끗입니다. 발음이. 즉 그렇기 때문에 뒤에가 이로 발음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라고 쓰는 거예요. 이거를 깨끗이라고 잘못 발음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깨끗이에요. 깨끗히가 아닙니다. 히 아니에요. 히. 발음 헷갈리시면 안 돼요. 발음을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헷갈려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랑 히 발음이 좀 헷갈려요 하는 친구도 많은데 요거 발음을 잘 구별하셔야 맞춤법에 틀리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이런 다음과 같은 어미는 예사소리였습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면은 밥 먹을 걸 이거 할 때 밥 먹을 걸 할 때 된소리로 발음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밥 먹을 걸 하고 이 걸을 된소리로 쓰는 친구들이 있는데 걸이라고 예사소리로 적어야 돼요. 껄이라고 된소리로 적으시면 안 된다는 거. 된소리로 적는 경우는요. 의문형일 땐 가능해요. 밥 먹을까? 이런 경우는 된소리로 쓰는 게 돼요. 하지만 밥 먹을 걸. 이때는 걸입니다. 걸. 껄이 아니에요. 껄 아닙니다. 그 다음 나머지 요거는 참고사항으로 보시라고 선생님이 실어놓은 겁니다. 외래어 표기, 로마자 표기법. 요거는 지금 너무 간단하게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이 요것만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고요. 요건 나중에 규정에 대해서 또 상세하게 설명하는 그런 문법 부분이 있으면 그때 가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는 보세요. 이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한글 맞춤법 규정에까지, 어문 규정까지 한번 학습지에 실려있는 내용을 다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좀 정리가 좀 되셨나요? 어렵죠? 쉽진 않죠? 네. 그래도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좀 다시 한번 오늘 수업 들었던 거 살펴보시고 정리해보시고 이해 안 되는 부분 표기했다가 나중에 등교 계약한 다음에 선생님한테 또 질문하고 이렇게 해서 내 걸로 만드는 것을 오랜 시간이 걸려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그런 학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